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았던 그 한국은행 국제국 국제총괄팀에 근무하고 있는 김진희 과장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사회자분님이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좀 그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는데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좀 알찬 정보 얻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어, 저는 그 지금 국제국에서 근무하고 있고 제가 주로 보고 있는 파트가 이제 최근에 있는 이제 국제 금융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가장 그러니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리스크 요인을 세 가지를 뽑아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어, 우선 그래서 그 보시면 예, 그래서 저는 크게 이제 그 프레임은 이제 최근에 이제 국제 시장의 동향이 어떤지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장 리스크를 크게 걱정하고 있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고 있는 리스크가 무엇인지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이제 알 수 있는 시사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보았고요. 우선은 이제 국제 금융시장 동향 파트에 대해서 먼저 할 건데 이제 크게는 저희가 항상 선진국하고 신흥국하고 크게 두 개로 분류를 해서 보고 있고요. 이 신흥국에 대한 구분은 뭐 IMF나 OECD나 각각의 국제 기구에 따라서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는데 대표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IMF에서는 선진국으로 구별을 하고 있는데 이제 OECD나 다른 데서는 이제 신흥국으로 구분하고 있는 그러니까 약간의 기관들마다의 차이점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우선은 우리나라가 아직 그러니까 많이 GDP가 좋아지기는 했는데요. 이제 뭐 수출에 많이 의존하는 구조, 경제 구조라든가 그런 거를 봤을 때 이제 신흥국하고 그러니까 우량 신흥국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분석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있는 동향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다기보다 이제 이런 그러니까 많이 접해본 용어 들으실 텐데요. 이거 말고 이제 약간 그 저희가 분석을 할 때나 아니면 조금 더 전문적인 분석 자료에서 쓰게 되는 그러니까 용어 아니면 의미 같은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 강의 자료 인쇄할 때서 제가 많이 하기는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강의에 대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인쇄 자료에 들어가 있지 않은 좀 몇 가지 재미있는 포인트들이 있어서 지금 강의 자료에는 들어 있는데 인쇄 자료에는 없는 것들이 있어서 혹시나 강의 자료를 보시다가 자료가 없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의구심을 안 가지셨으면 그러니까 제가 어제까지 강의를 계속 준비하다가 그 좀 재밌는 포인트들이 나오면은 좀 더 집어넣어서 강의 자료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이거는 이제 최근들 되게 많이들 아시는 건데요. 이제 최근에 많이 아시는 건데 제가 여기 지금 선진국 주가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원래 코로나19 때는 저희가 V자 반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20년도에 이때 이제 코로나 2월, 3월부터 이렇게 막 발생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급격하게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던 때, 요때 이제 모든 이제 선진국이든 아니면 여기 이제 신흥국은 죄송합니다. 여기 선진국 환율이네요. 그러니까 신흥국은 제가 이제 다다음 파트에 있는데 선진국이든 신흥국이든 굉장히 급격하게 금융시장이 요동을 쳐서 그때는 실은 이제 2008년도에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넘어서서 저희가 1930년도에 있는 미국에 있는 경제 대공황 사태에 견줄 만큼 굉장히 시장이 우려가 굉장히 컸던 시기였고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짧은 시기 내에 급격하게 모든 주가들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그래도 생각보다 의외로 이게 저희는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거의 뭐 이렇게 항아리나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었는데 생각보다 그 각국이 경기 부양책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고 이제 좀 뒤에 나올 텐데 미국이
원래는 돈이 많이 풀려 있어서 통화정책 긴축을 하려다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미루고서는 다시 경기 부양책하고 확장적 그 통화정책을 하는 바람에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을 해서 이런 금융 지표, 경제 지표들을 저희가 대부분 다 V자 반등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20년도에 코로나 사태가 쭉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초기 때보다 보면은 모든 이제 주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승세를 하고 있었고 경기에 대한 뭐 호황, 뭐 반도체, 뭐 업체 호황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가고 있다가 금년 들어서 이제 경기 고점 논란하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도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적인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이제 이런 고점 논란하고 대비를 해서 이제 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까지 가게 되면서 금년 중에서부터는 계속 이제 주가가 빠지고 있고요. 단지 이제 7월 들어서는 이제 이런 이제 막 시장에서의 과도한 우려 아니면 좀 그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이제 그런 민감도가 좀 떨어진 것들 때문에 지금은 이제 살짝 반등하고 있고요. 그거를 원래 글로벌 회피 심리라는 거로 제가 좀 더 연결을 해서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의 흐름은 이렇게 되고 있고요. 지금 뭐 아이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또 얼마나 이제 상승이 지속이 될지 아니면 이렇게 짧게 반등을 하다가 다시 하락기를 유지할지는 실은 저희도 예측하기는 당연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환율에 대해서는 이제 주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나 뭐 요런 가장 크게 많이 보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뭐 인플레이션 경기도나 이 인플레이션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긴축 그러니까 그 금리를 올리는 거 그다음에 이제 돈을 줄이는 거 그런 거하고 관련이 돼서 저희가 보통 리스크 요인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7월 들어서는 이런 그러니까 위험 회피 심리 같은 게 조금 완화가 되면서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관련해서 이제 직접적인 동향은 아닌데 저희가 같이 보는 지표 중에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가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 이제 시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글로벌 이제 그 투자은행인 시티 쪽에서 만든 거고요. 죄송해요. 제가 아직 익숙치가 않아가지고요. 잠시만요. 이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라는 거는 그 제 기억에 그 열 몇 개의 지표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빅스라는 거는 저희가 공포지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가가 얼마나 크게 변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옵션 시장을 통해 가지고 이 빅스라는 게 굉장히 많이 오르면은 공포 심리가 큰 거고 내리면은 이제 그런 위험 선호가 이제 강화된 거로 이제 대표적으로 보는 게 이제 주가랑 관련해 가지고 빅스라는 지표를 보고 있는데 이제는 단순히 이런 빅스뿐만이 아니라 이런 그 통화 가치의 옵션이라는 건 항상 미래 전망치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변동성, 그다음에 이제 테드 스프레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 테드 스프레드라는 게 뭐냐면 그 우리가 글로벌적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보는 자산이 미 국채입니다. 그 미 국채의 금리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런던에서 은행들 간의 거래 금리인 리보 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3개월 변동 금리라는 게 있는데 그 3개월 변동 금리 즉 그 미 국채도 3개월짜리고 그다음에 런던에서 거래되고 있는 은행 간 거래도 3개월짜리인데 그 3개월간의 차이를 저희가 스프레드라는 게 말 그대로 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차이를 가지고 저희가 보통 시장이 얼마나 리스크를 이제 그러니까 리스크가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를 보는 건데 이 테드 스프레드라는 게 미 국채하고의 차이가 많이 날수록 은행들이 더 많은 리스크를 부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저희 이 PPT에서도 스프레드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요. 기본적으로 스프레드는 금리 스프레드를 가장 많이 쓰고 금리 스프레드는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 그러니까 리스크에 대한 대가를 더 많이 지불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 거 하고 여기서 바로 또 그래서 뒤에서 바로 EMBI 스프레드라는 개념이 또 나와서 제가 굳이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EMBI 스프레드는 이 테드라는 거는 이제 미 국채하고 그 런던에서 거래되고 있는 은행 간, 즉 선진국 금리들 간의 차이고요. EMBI 플러스 스프레드는 Emerging Market Fund Index라는 개념이라서 신흥국 시장에서의 국채 금리와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가장 안전하다고 무위험 자산으로 간주되고 있는 미 국채하고의 차이를 이제 보는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 스프레드가 높아지면, 굉장히 커지면 미 국채에 대한 수익률보다 신흥국에 대해 더 많은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 거라 위험 선호가, 그러니까 위험 회피가 커질수록 이 스프레드가 커집니다. 왜냐하면 신흥국에다 그만은 더 많은 대가를 주고서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할인을 해줘야 신흥국 채권을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이런 국제금융을 시장을 볼 때 그냥 국채금리의 절대적인 수준이라던가 그런 거를 보기도 하지만 이런 스프레드라는 개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한국은행에서도 그렇고 여러 경제학 분석 같은 데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투자 심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표들이라서 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표들을 가지고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굉장히 복잡한 산식을 써서 이거를 과거 수준하고 현 수준을 비교를 해가지고 저희가 안전자산 선호를 지수를 해서 이거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빅스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종합적인 지표로 해서 이제 시티 매크로 이 리스크 인덱스라는 걸 많이 봅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기준점은 여기 0.5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0에서부터 1 사이가 이제 맥시멈 값이 당연히 1이고 최소값이 0이고요. 그 중간점이 0.5인데 이 0.5를 보통은 넘어가면은 이제 과거의 평균보다 안전자사가 선호된 거.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스프레드 같은 개념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스프레드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높아지면 당연히 안 좋은 거고요. 낮아지면 굉장히 좋은 건데 이 낮아지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리스크 테이킹 한다고 위험 자산을 선호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흐름들을 보시면 방금 본 전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때 당연히 리스크가 19 직전으로 이렇게 막 사람들이 리스크 테이킹을 하다가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갑자기 콱 오르는 거의 1에 가깝게 오르는 모습이 보이실 거고요. 이것조차도 아까 역 V자처럼 근데 생각보다 길게 위험 회피 심리가 오래 가지 않고 쭉 떨어져서 오히려 계속 낮은 수준에 유지를 하고 있다가 이 위험 회피 심리는 아까 주가보다는 좀 더 빠르게 이렇게 쭉 상승해서 실은 올해 중반까지 좀 상승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 이제 그러니까 위험 회피가 더 먼저, 그러니까 위험 회피가 더 먼저 아까 주가는 오히려 계속 오르고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위험 회피 심리는 계속 오르고 있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위험 회피 심리가 오르면서 이걸 안전자산 선호, 위험 회피 심리 이게 같은 용어로 보시면 되고 이렇게 굉장히 올라가는 이때가 바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을 했었을 때가 이렇게 굉장히 높아지고 이랬을 때 이제 러시아 채권부터 시작을 해서 그 EMBI 스프레드가 굉장히 급격하게 몇 배로 막 올랐었습니다. 즉 그 선진국으로서의 쏠림 현상, 미 달러와 지금 강세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미 달러와 미 국채 뭐 이런 선진국 국채들에 대한 선호가 커지다 보니까 신흥국에 대한 위험 회피가 굉장히 커졌을 시기입니다. 이렇게 커져서 실은 뭐 인플레이션 우려라던가 뭐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 막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 있다가 최근 들어서 좀 7월 들어서 좀 이게 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은 이런 자료들은 별로 이제 구글링이나 이렇게 하셨을 때 거의 이게 최근까지 제가 업데이트를 해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거의 이제 7월 말 8월 초까지 이렇게 위험회피 심리가 이게 8월 10일까지인가 제가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은 아마 외부에서는 보기는 쉽지 않으실 지표일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험회피 심리하고 관련이 돼서 이제 평상시에 이제 기사를 보시거나 아니면 이런 전문적인 분석 자료를 보실 때 이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거하고 이제 이런 위험회피 심리하고 연관을 해서 알고 보시면 훨씬 더 재밌으실 것 같아서 제가 참고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방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20년도 이제 코로나 직후에 V자 반등을 한 이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하고 이제 21년 중에 많이들 관심 있으신 이제 주식시장 호황하고 관련해가지고 이제 나오는 용어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때 이제 20년도 이제 그 코로나 직후에 V자 반등을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쭉 이제 그 사람들이 위험 회피가 약화되고 안전자산 선호도 약화되고 즉 그러니까 그 리스크 테이킹 우리가 말 그대로 그 위험에 베팅을 하는 심리가 커지면서 어떤 용어들이 막 등장을 하기 시작했냐면요. 포모 현상이라고 해서 포모 현상은 뭐냐면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해서 잃어버리는 거에 대한 공포감입니다. 실은 이게 심리학에서 쓰는 용어인데 이게 이제 경제학하고 같이 결합돼서 이 용어를 같이 쓰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자산 가격이 막 지금 이제 코로나 이제 떨어져서 이제 막 오르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막 이제 주식 시장에서도 많이 그거를 이제 얻고 이득을 얻고 하면서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익을 실현하지 못할 거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커지는 시기를 저희가 그때 포모라고 그러니까 포모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이게 자산 가격 상승기에 시장 미참없이 수익 창출해서 소외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즉 뭐냐면 상대적으로 나만 돈이 더 없어질까 봐 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굉장히 팽배했던 시기가 20년대, 21년도 주가 급상승기 때 이런 포모 현상이 있었었고요. 이 포모 현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코로나로 인한 영향인데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거래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사람들이 집에서 못 나가니까 모든 IT 기업이나 온라인 플랫폼들이 급성장을 하면서 이제 집에서 재택에서 이제 거래를 하고 있어서 이런 시간적 여유가 증가를 해서 위험선 아무래도 이제 나이 드신 분들보다 젊으신 분들이 당연히 이제 위험선 선호 성향이 높으실 거고요. 그런 젊은 세대들이 이제 그런 이제 투자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런 투자에 많이 참여를 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위험 선호가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 즉 위험 회피는 낮아지는 시기로 들어가면서 이제 그 투자에서의 일종의 저희가 허징 비헤비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누가 친구가 하거나 주변에서 누가 했을 때 같이 쏠림으로 해서 하던 현상이 같이 이제 중복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 이제 급격하게 이제 개인 주식 투자자들이 시장 참여도도 굉장히 높아졌고 주식도 덩달아 같이 이제 뛰던 현상이 있었었고요. 그래서 이거 뒤에 있는 그래프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제가 과거에 작년에 했던 분석 중에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런 20년도고 21년도에 보통은 미국 개인 투자자 비중이 이렇게 플랫하게 가다가 실질적으로 20년도고 21년도에 이렇게 급격하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실은 제가 여기서는 살짝 담지를 못했는데 저희가 흔히 말하는 밈 주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밈 주식이 뭐냐면 밈이 그 인터넷 용어로 뭔가를 따라하는 뭐 짧은 동영상 그런 걸 이제 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밈 주식 그러니까 이게 그 젊은 세대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짧은 동영상처럼 인기가 많았던 밈 주식 가격이 갑자기 급격하게 오르는 그런 것들도 생겼고요.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이제 밈 주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 밈 주식이라는 게 일종의 이제 인기에 편승해서 관심을 많이 받은 주식. 즉 뭐냐면 기업 펀더멘탈이라는 게 말 그대로 수익성이라던가 재무 구조라던가 그런 기초 경제 여건하고 이런 평가보다는 이런 소셜 미디어나 아니면 온라인 커뮤니티 그때 레딧이 굉장히 유행했었거든요. 미국에서. 그런 레딧 같은 데서 유명세에 따른 투자 결정으로 거래 규모 변동성이 갑자기 오르고 규모도 오르고 가격도 급격하게 오른 주식들이 대표적인 게 저희가 많이 들어본 게임스탑이나 AMC 이런 것들이 다들 다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위험 선호
경향하고 이제 연계가 된 현상들입니다. 그게 20년에서 21년도 코로나 이후에 그 경기 반등기에 급격하게 일어났던 사회 현상 같은 겁니다. 그런 게 일어났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런 그 안전 자산, 그러니까 안전 시장이라고 여겨지는 미국 시장 내에서에서도 이제 스펙이라고 해서 아마 용어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스펙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라는 게 이제 기업 인수를 목적으로 생겨진 페이퍼 컴퍼니인데, 그러니까 인수 합병만을 목적으로 생긴 이제 그 페이퍼 컴퍼니인데, 이거를 통한 이제 그 그러니까 주식 시장 참여가 굉장히 커진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IPO 있지 않습니까? 신규 상장. 이 IPO라는 거는 흔히들 이제 기업이 비상장으로 이제 그 수익 창출을 하다가 어느 정도 커질 때 이제 그 상장 시장에 들어가는 근데 이 절차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실은 미국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해서 뭐 거래 내역이라던가 아니면 뭐 건전성, 재무 건전성 모든 지표들에 대해서 괜찮다라는 증빙을 회사가 다 해야 돼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뭐 한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도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절차들을 피하는 우회 상장에 활용되기 위해서 스펙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냥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요거에 대해선 규제는 따로는 없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그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실적이나 뭐 영업에 대해서 검증이 없었는데도 좀 인기가 많다 싶으면 사람들이 이 스펙이 공모하는 이제 상장 주식에 이제 쏠리는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고요. 그게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시면은 거의 20년대 초반에 거의 바닥이던 이게 그러니까 이런 방안은 있었었는데 잘 활용하지 않았던 게 이제 이런 그 개인 투자자들의 급격한 참여에 힘입어서 이런 스펙이 일종의 또 유행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거의 뭐 몇십 배로 급격하게 올랐고요. 이거에 대해서 검증되지 않은 기관들이 상장을 해서 이제 이제 안 되는 경우가 부작용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올해 들어서 이 올해라는 게 작년 21년 4월입니다. 제가 작년에 하던 자료다 보니까 21년 4월 이후에 급격하게 규제를 하면서 이때서야 좀 진정이 되는, 그러니까 이런 행태도 미국 주식시장에 이제 약간의 버블에 기여한 행동 중에 하나인 거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암호자산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인기를 끌다가 그런 위험성이 부각됐을 때는 잠잠해졌었고요. 이게 이런 주식시장에 대한 붐이 일어나고 나서 좀 지나서 다시 한번 그런 재택근무나 이런 포모 현상 이런 것 때문에 급격하게 올라서 21년도에 암호자산이 갑자기 또 화랑이 되기 시작한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위험회피 심리하고 연관이 돼서 들어가는 게 있고요. 이게 제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 포모 현상하고 해서 이제 그 뭐 투자에 대해서 그냥 에피소드가 있어서 그건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됐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라는 거 하고 이제 잠시만요. 선진국 이 주가의 흐름이라는 거하고 이제 연계를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많이 보는 지표가 이제 당연히 통화가치. 이 통화가치라는 걸 많이 보는데, 이 통화가치라는 게 이제 선진국 환율을 보는 게 여기서 지금 이제 100을 기준으로 당연히 이제 이거는 환율이라는 개념보다는 얘의 통화가치로 환산을 해서 저희가 계산을 한 거고요. 계산을 한 게 보다 그렇게 표시를 한 거고, 기본적으로 19년도를 100으로 쳤을 때 여기서 보시면 달러화 지수는 굉장히 급격하게 오르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미 국채 선호, 그다음에 이제 미 달러화도 똑같이 금과 같이 안전자산으로 선호되다 보니까 미 달러화 강세가 거의 급격하게 이렇게 지금
그 작년 말부터 이렇게 쭉 달러화 강세가 요즘에 최대 화두 중에 하나고요. 그거와 반대로 같은 선진국인데 유로화하고 엔화는 좀 상대적으로 좀 그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이 DXY 달러화 지수라는 미달러화 지수라는 특성에 있는데, 이 DXY 지수, DXY 지수라고 아마 그런 기사나 이런 데서 보신 분들도 좀 있으시겠지만, 이거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잠시만요. 특징은 이게 여기서 보시면 미 달러 인덱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DXY 인덱스는 세계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상대적인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미달러가 강세인 경우에, 즉 DXY가 강세인 경우에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게, 이 미달러화가 이런 주요 선진국 통화에 대비해서 그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역의 그림을 그릴 수밖에, 그러니까 역의 모양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가장 큰 가중치는 이제 이게 무역 규모 같은 거를 감안을 해서 이제 패드, 즉 우리가 말하는 미 연준에서 정한 건데, 그게 이제 유로화는 이제 이런 57.65, 엔화는 13.65, 파운드화, 뭐 캐나다, 뭐 스웨덴 크론, 이게 스위스 프랑화 이렇게 해서 가중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저희가 미 DXY 지수의 움직임을 볼 때는 이제 유로화의 움직임을 가장 많이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를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엔화니까 엔화 많이 보고, 이제 유로화나 뭐 파운드화 이쪽 스웨덴, 스위스는 유로를 사용하는 곳은 아니지만 같은 유럽 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그림을 3개를 드린 거고요. 이런 DXY 지수를 제가 장기 시계열로 보여드리면, 이게 이게 프레드라는 게 이제 그 패드의 약자, 그 패드 이제 홈페이지인데요. 거기서 보시면은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낮이게 100을 기준으로 보통 보거든요. DXY라는 게.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낮아서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다시 이제 조금 미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역사적 최고점에 이제 근접하는 거니까 미 달러화 강세가 최근 강화됐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만요. 그리고 제가 방금 설명을 드린 게 이제 그 주가를 위험선호 현상하고 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그러니까 환율을 이제 DXY라는 지수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가장 많이 보는 지표들이 이제 국채 금리라는 걸 봅니다. 그리고 국채 금리라는 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미 국채, 선진국 국채가 거의 무위험 자산에 가까워. 왜냐하면 미국이 망할 리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 무위험 자산의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가 항상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항상 미 국채의 흐름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스프레드라는 것 자체도 이런 미 국채가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요 미 국채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유로 지역에서 가장 경제 성장력이 좋고 안전한 국가로 치기 때문에 유로 지역을 볼 때는 또 이 독일 국채 금리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이탈리아나 이쪽이 이제 그 금융시장이 굉장히 출렁거렸을 때 마찬가지로 독일하고 이탈리아 금리하고의 차이가 얼마나 많이 벌어지느냐, 그리고 그 벌어지는 거 계속 기억하고 계시죠? 스프레드는 벌어지면은 사람들의 위험회피 심리가 굉장히 강해지는 겁니다. 이탈리아 시장에 투자를 하려면 그 더 많은 수익률을 줘야 되는 거, 할인율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도 기준이 됐을 때 독일 10년물이라던가 독일 5년물, 어쨌든 독일 금리를 기준으로 이탈리아 국채 금리나 아니면 포르투갈, 뭐 스페인도 한번 휘청거렸었고요. 그때도 이런 금리하고의 차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다들 아실 것 같기는 한데, 당연히 채권 가격하고 금리는 이제 역의 상관관계라는 걸 항상 머릿속에 그러니까 염두를 가지셔야지 헷갈리지 않으시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포인트에서 많이 헷갈리시는 게, 금리가 올라서 이제 그 돈을 많이 주면은 좋은 거 아니야라고 항상 생각을 하시는 건데, 채권 가격이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상품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줘야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만큼 할인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높아지면은 현재로서의 채권 가격이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할인율이 높거나 수익률이 높으면 당연히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서는 이걸 보시면 접근하시기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기본적으로 이 미 국채가 기준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미 국채 자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주요 지표 중에 하나고요. 최근에는 장기 국채 금리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이 올라가는 이유가 워낙 다들 아시겠지만 연준 쪽에서 그 금리 기준금리를 많이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올리는 거 같은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얘가 이제 오르고 있다가 최근에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감소했다라는 표현이 이제는 만약 신문 같은 거를 보시면은 많이 나올 텐데요. 실은 이것도 이제 잘 생각을 안 하고 보면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서는 이제 들어가실 게 그러니까 고민하시는 분들이거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그 경기가 둔화된다는 얘기는 미래에 그 주식도 떨어지고 이제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주식 같은 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안전한 자산을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 안전한 자산이 계속 강조드리는 것처럼 미국채인 거고요. 그럼 미국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져서 사람들이 금리를 조금만 받더라도 국채를 가지고 있어 합니다. 그게 장기물일수록 그게 더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미래 경기 둔화가 이렇게 하락세를 간다라고 전망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중장기물에 대한 국채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의 둔화가 되면 그 통상 중장기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보통 설명을 합니다. 이거하고 이제 더불어서 이제는 경제 기사를 보시면서 하나 더 이제 재밌어지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장단기 금리 차라는 것도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스프레드라는 거 항상 어떤가의 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스프레드라는 게 지금까지는 미국과 신흥국 아니면 그 미국과 뭐 영국과의 뭐 금리 차이, 상업은행하고의 금리 차이, 아니면 뭐 독일과 이탈리아의 금리 차이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들 간의 차이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 장단기 금리는 미국 국채의 금리가 그러니까 그 만기가 다른 것들 간의 차이를 또 하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수학적으로 뭐 10년물에서 2년물을 뺀 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당연히 그러니까 각각을 따로 보는 거하고 이거의 차이를 보는 거하고 또 경제적 의미가 많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경기 침체의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닭이냐 달걀이냐의 문제인 것처럼 경기 둔화 우려가 있으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미 국채 금리가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당연히 그 장기 금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미 국채 금리는 이렇게 떨어졌고요. 미 국채 금리는 떨어졌고 여기서 보시면 미 2년물 금리는 많이 안 떨어졌죠. 여기서 지금 이런 식으로 거의 여기선 플랫하게 가기는 하지만 어쨌든 하락 곡선은 아니고 이 일정 수준에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10년물이 오히려 떨어지고요. 2년물이 오히려 그 위로 올라갑니다. 이거는 원래 경제학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포인트인 게 내가 돈을 오래 묵혀두고 있으면 돈을 더 줘야 될 것 같은데 금리를 더 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오래 묵혀두고 있으면 돈을 조금 준다는 얘기고요. 이자를 조금 준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짧게 가지고 있으면 돈을 더 준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어떤 현상 때문에 그런 거냐면요. 설사 지금 당장은 장기 금리보다 돈을 적게 받더라도 얘를 길게 가지고 있으면 어차피 주가도 떨어지고 뭐 단기 금리도 당연히 떨어질 거니까 장기 금리채를 가지고 있는 게 더 이득이야라고 시장 참여자들이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판단 때문에 이런 경기 둔화 우려가 있으면 미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거겠고요. 그러면 반대로 이런 장단기 금리 차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 자체는 그 시장 참여자들이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진다라고 볼 수도 있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다시 이제 거꾸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길게 시계를 봐서 그럼 정말 장단기 금리 차가 이렇게 좁아졌을 때, 즉 장기 금리채는 계속 인기가 있고 단기 금리채는 인기가 없었을 때 경기가 침체가 됐는지에 대한 연구도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게 음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데가 미국에서 이제 그 패드에서 이때는 경기 침체기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한 기간이 있습니다. 리세션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하고 장단기 금리차하고 봤더니 거의 유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차가 이렇게 좁아졌을 때 대부분 경기 침체가 오더라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경제 기사 같은 거를 보시면 간혹 조금 아시는 경제 기사분들은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됨에 따라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졌다라고 기사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자체가 물론 100%는 아닙니다. 100% 아니고요. 이런 거 자체가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금리 인상 후반 사이클에서, 즉 뭐냐면 이제 미국도 그 정책 금리가 올라가는 사이클이 있고 내려가는 사이클이 있거든요. 정책 금리가 올라가는 사이클은 경기가 너무 호황이어서 이제 호황이다 보니까 달러가 시중에 유동성이 즉 너무 많이 풀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었을 때는 당연히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돈을 회수를 해야 되니까. 그랬을 때 이런 금리 인상의 막바지 후반 사이클이 되면 호황기였다가 당연히 이제 침체기로 전환이 되는 시기겠죠. 그랬을 때 이제 이런 평탄화, 이게 플래트닝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이게 좁아지는 이런 걸 이제 플래트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예견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제가 기사를 하나 그래서 제가 좀 따온 게 있는데요. 지금 이게 8월 17일 날 들어온 기사인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지금도 이제 경기 호황기를 지나서 이제 경기 침체기인 거고, 이제 이런 게 예시되다 보니까 지금의 장단기 금리 차도 경기 침체의 신호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꽤 많은 겁니다. 물론 100% 아니고요. 그런 의견도 이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기 금리 차를 가지고 경기 침체를 보는 의견이, 그러니까 보는 뷰가 있고요. 그 외에 또 뭐가 있냐면 최근에 이제 구글이 많이 발달을 하면서 이제 구글 검색어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분석하는 툴이 많이 발생이 되고 일종의 빅데이터 이런 거로 이제 분석이 되는 지표들이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경기 침체 공포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경기 침체 공포 지수는 여기서 보여드린 것처럼 구글상 침체라는 검색 구호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많아지면은 사람들이 이제 우려가 많든 아니면 뭐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많이를 하든, 그러니까 어떤 게 선후 관계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전문가나 시장 참여자에 대한 우려가 많을수록 당연히 검색어가 많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기사화가 되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이게 경기 침체가 맞나? 경기 침체가 뭔가? 이런 식으로 검색을 일반인들까지 같이 참여를 하게 되는 게 어쨌든 경기 침체에 대한 전문가적인 일반인적인 우려가 커졌을 때니까 이거를 이제 침체 공포 지수라는 거로 이제 환산을 해가지고 만든 거고, 이런 거 자체가 보시면은 오히려 이제 19년도에 좀 많았다가 최근 들어서 갑자기 이게 또 침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 이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더 가속화되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것들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라는 것도 같이 보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뉴스나 기사를 이용해서 이제 주요국 뉴스나 기사를 이용해서 세계 경제 정책 관련해서 이제 그 경제 정책이 불확실하면은 당연히 경기가 안 좋을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지수로 같이 보기도 합니다. 이런 장단기 금리 차와 이런 그 경기 침체 공포 지수 그리고 이제 통화 정책 불확실성 지수 이런 거를 같이 종합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기사를 보시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저런 지수도 같이 보고요. 항상 보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전문가, 펀드 매니저나 이런 경제 그 주체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나서 이제 이런 서베이 같은 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말고도 이것도 이제 최근 기사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기본적으로 이런 경기 선행 지수라는 것도 있고 뭐 중국 요즘에 중국이 워낙 화두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같이 가세를 해서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런 식으로 기사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공포 지수 같은 게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물론 이 경기 진짜 이게 글로벌 경기 침체냐 아니냐에 대한 갑론을박도 많고요. 그다음에 뭐 아직까지는 이게 이렇게 침체 국면에 들지 않았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다. 그 스태그플레이션은 아시는 거죠. 이제 경기 침체하고 물가 상승이 같이 올 때, 물가 급등이 같이 올 때 그런 게 아니다라는 이런 논쟁도 아직까지는 많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선진국 지표들에서 제가 가장 크게 대표적으로 주가, 환율, 금리고 이제 플러스 알파로 제가 위험 그 CT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라는 거 이제 위험 선호 지수라는 거를 같이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흥국 금융 시장을 이제 봤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흥국 이제 주가와 통화 가치, 금리를 보는데 이제는 많이들 익숙해지셨을 것 같은데 신흥국은 단순히 금리 수준을 보지 않습니다. 금리 수준을 보지 않고 미 국채를 기준으로 두고 이제 그 미 국채하고의 차이인 이제 스프레드라는 거를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신흥국 주가는 그 선진국처럼 지금 계속 이렇게 하향 곡선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아까 선진국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여기서 선진국 주가는 이렇게 떨어지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아까 위험 선호는 좀 진정이 됐지만 여전히 선진국 시장에 대한 선호도는 살아있는 겁니다. 여기는 신흥국 대비는 아직 안전한 곳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신흥국 시장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MSCI 이제 신흥국 주가 지수라고 해서 그 MSCI가 투자를 권고하는 회사들을 기준으로 대상으로 해서 이제 주가를 산출한 종합 지수로 신흥국은 너무 많기 때문에 다 하나하나 볼 수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통합화된 지수를 보고 있고 그거는 여전히 보시면은 그냥 별로 안 좋은 상황으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JP 모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제 그 글로벌 투자 회사들이 이제 규모도 크고 분석력도 이제 좋다 보니까 아까 CT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 뭐 이렇게 JPM 신흥국 통화 가치 뭐 이것도 MSCI도 제가 알기로는 이게 글로벌 투자 회사인데 이거 요 앞에가 글로벌 투자 회사다 이거 모건 스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IB 쪽에서 만든 지표들을 시장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 JPM 통화제 가치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그냥 이게 오른쪽 환율이 아니라 통화 가치이기 때문에 통화 가치가 점점 이렇게 하락을 하는 추세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신흥국에 대한 위험 회피 신호가 이제 커졌다라는 거로도 볼 수 있고요. 대신 이제 EMBI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코로나 위기 시대에서 이게 굉장히 많이 큰 리스크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서 많이 지불을 해야 됐었고 이제 금년 중에 우크라이나 사태 이게 거의 러시아 채권 때문에 이렇게 급격하게 올랐는데요. 이것들이 급격하게 오른 반면에 요 시점을 기반으로 해서 러시아 채권이 이 EMBI 플러스 스프레드 산정에서 그러니까 제외했거든요. 이쪽이 워낙 그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그걸 제외하기도 했지만 시장 자체에서는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한데요. 지금 들어서는 조금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장 지표들이 일관성 있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흥국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주가 통화 가치 스프레드를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그런 거 많이 보고 있고요. 여기도 아까 전에 그 위험 선호 지표라는 거 아까 CT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라는 거는 전 글로벌
그러니까 글로벌 나라들을 대상으로 한 거고, 여기서 특히나 신흥국은 이제 위험 시장이기 때문에 따로 이머징 마켓에 더 민감한 지표들을 가지고서는 투자 심리를 똑같이 만든 게 있습니다. 만든 게 있어서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시티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요만큼까지 떨어졌는데, 아직 EM 같은 경우도 이제 요 빨간색인데요. 어느 정도 완화는 됐지만 여전히 이제 그 떨어지는 정도는 이거 상대적인 거로 봐야 되거든요. 얘하고 얘를 무조건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EM은 EM대로 봐야 되고 그러니까 글로벌은 글로벌대로 봐야 됩니다. 이게 상대적인 지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얘가 높아서 얘가 높고 얘가 낮아서 얘가 위험 선호가 더 그러니까 위험 선호가 더 높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그 이제 상대적으로 과거에 대비해서 이제 그 EM 쪽에서 떨어지는 것보단 지금은 조금 리스크 신호가 완화가 된 상황, 그러니까 진정이 됐다라고 저희가 보통 보거든요. 진정이 된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신흥국은 이 정도밖에 안 떨어지고 선진국은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은 안정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와 더불어서 신흥국은 항상 얘기가 많이 되는 게 자본 유출입 쪽, 캐피탈 플로우 쪽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신흥국은 기본적으로 경제 구조가 외화를 벌어들여서 경제를 부흥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신흥국이 자본이 얼마나 많이 나갔느냐, 들어왔느냐가 항상 화두가 되고 있고요. 그것도 이제 그 보시면은 이제 그 2000년 이제 코로나 직후에 이제 이렇게 대규모로 자금이 나갔지만 여전히 V자 반등처럼 금방 이제 회복이 된 거하고 다르게 지금은 이제 요 코로나 위기처럼 대규모 샥은 아니지만 여전히 이렇게 유출이 이제 되고 그것도 이제 꽤 이제 길게 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길게 되고 있는 게 뭐 과거 대표적으로 2018년도 6월에 이제 중국에서 중국 금융 불안이 일어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위안화가 막 폭락을 하고 주가가 막 급락을 하고 해서 중국이 뭐 이제는 망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국의 뭐 시대는 끝났다 막 이럴 정도까지 얘기가 나와서 중국이 워낙 그 정부 주도로 금융시장이 이끌어가다 보니까 이제 해외 투자자들이 중국에 대한 신뢰도가 확 떨어져서 자금이 대규모로 나가고 위안화 가치는 폭락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 있는 거주자들까지도 위안화를 바꿔서 해외로 투자를 하는 그런 시기가 이제 2015년 8월부터 16년 2월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그때도 한 9개월 정도 자금이 확 빠졌었습니다. 신흥국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중국이 위험하면 신흥국 중에서 제일 규모가 크고 이제 G2라고 하잖아요. 미국을 이제 상회하는 중국이 흔들리면 그거하고 연계되고 있는 신흥국들이 다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국이 안 좋으면 신흥국도 같이 안 좋습니다. 그때 이후에 지금 5개월 동안 계속 자금이 나가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지금은 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단지 조금 나은 상황은 지금 이제 자금 유출 규모가 조금 이게 줄어들고 있어서 그거는 그나마 좀 다행인 상황으로 보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막 신흥국이 되게 뭐 망하는 것까지 아니고 막 되게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까지는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시장 동향하고 관련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드린 말씀 중에 제가 계속 이제 이런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리스크 요인을 가장 크게 요즘에 보고 있는 거는 당연히 미 연준이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 우려, 그러니까 물가가 워낙 급등을 하고 있어서 미국 입장에서는 경기 지표가 그렇게 나쁘지 않으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금리를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올리냐에 따라서 지금 세계가 계속 주목하고 있는 게 달러가 안전자산이고 이제 수출이 교역금융에서 계속 주된 통하다 보니까 달러를 구하기 힘든 상황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신흥국은. 그래서 주로 이제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게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이 긴축이 어느 정도로 이제 계속 길게 가고 강화가 될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이거는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 서영경 통화정책위원께서 이제 쓰신 그림이 괜찮아서 제가 이거는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미국의 출구 전략, 미국의 이제 통화정책 긴축이 왜 관심이 되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림이라서 다시 한번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미 연준의 우리가 말하는 출구 전략이라는 거는 이제 완화적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데 막 돈을 풀고 이제 통화 정책상으로서 이제 금리를 내려서 경기 부양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거를 한없이 하면 계속 말씀드린 대로 부작용이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발생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완화적 통화 정책에서 이제 그 통화 정책의 정상화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요. 아니면 통화 정책 긴축이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그거를 일종의 엑시트, 그러니까 탈출 전략이라고 보통 저희가 보고 탈출 출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통화 정책으로 많이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고 하던 거에서 전환을 하는 거를 저희가 출구 전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거가 단순히 금리를 올리는 거 말고 제가 아까 전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번 강의에서 포커스를 둔 거는 그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께서 경제 뉴스나 이런 걸 보실 때 좀 더 직관적으로 재밌게 경제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용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감을 가지실 수 있도록 제가 좀 강의안을 구성해 봤는데요. 테이퍼링이라는 표현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테이퍼링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타이트닝이라는 거하고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실은 본인들이 이게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자각을 하기도 실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게 저한테 준해서 그런지 실은 제가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 용어 중에 하나기도 했고요. 뭐냐면 보통은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영문적으로는 굉장히 날카로워진다, 좁아진다 이런 느낌, 이런 표현인데 이 테이퍼링이라는 거는 여전히 돈을 푸는 겁니다. 여전히 돈을 푸는 건데, 그러니까 돈을 푸는 방식이 그 미국이 가장, 그러니까 연준이 대표적으로 했던 방법이 그 시중에 있는 국채를 사는 겁니다. 시중에 있는 그 MBS 뭐 주택저당증권이라던가 국채 같은 거를 사면 달러를 발행해서 그 달러를 푸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중에 돈이 풀립니다. 그렇게 해서 코로나 위기나 경기 둔화에 대해서 대응을 했었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QE, 이 QE2, QE3 이런 거 자체가 그 퀀터티 익스펜션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가 이제 양적 완화 단계에서 이렇게 자산을 계속 매입을 하니까 당연히 BS가 올라가겠죠. 달러를 발행을 해서 국채를 시중에 거래다 가서 사니까 이쪽에서의 자산이 계속 늘어날 거지 않습니까? 재무부에서 발행한. 이렇게 올라가는 이 시기를 양적 완화 시기라고 얘기를 하고, 이 양적 완화를 한없이 할 수 없으니까 테이퍼링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매입 규모를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입 규모를 줄여나가는 거가 제가 여기서 줄여나가는 게 바로 테이퍼링이고요. 근데 테이퍼링은 여전히 돈이 풀리기는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거를 긴축의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아, 이제는 연준이 옛날만큼 돈을 많이 풀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항상 시장은 선행적으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테이퍼링이라는 얘기만 나오더라도 벌써 그러니까 시장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오히려 이제 뭐 위험 회피가 강해지겠죠. 왜냐하면 미국이 돈을 안 푸니까, 안 푼다라고 시작을 한 시작점이라고 이제 노티스를 한 거니까, 공지를 한 거니까요. 그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테이퍼링이 되는 거에서 굉장히 민감을 했었고요. 이제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테이퍼링 텐트럼이라고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버냉키 테이퍼링 텐트럼. 그게 뭐냐면 옛날 그 미 연준의 이제 그 총재였던 버냉키가 그 테이퍼링을
언제부터 하겠다라고 그냥 회의상에서, 그러니까 공식 FOMC 회의도 아니고 어디 국제 회의 같은 데서 이제 테이퍼링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아마 발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발표 같은 걸 했겠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시장이 텐트럼이 그 긴축, 발작, 짜증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장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요. 그때 글로벌 주가 여기서 만약 글로벌 주가 좀 긴 거를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글로벌 주가, 그다음에 신흥국 주가, 그다음에 신흥국에서 자본 유출이 대규모로 갑자기 5월 달에 급격하게 5월, 6월, 7월까지도 시장이 발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 그대로.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아예 신조어처럼 그러니까 테이퍼링 텐트럼, 버냉키 발작 이렇게라도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러니까 버냉키조차도 단순히 여전히 자산을 매입을 하지만 규모를 줄인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할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 이제 테이퍼링을 할 때는 그 전부터 정시 FOMC에서 이제 이런 지표들을 보니까 우리가 테이퍼링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출구 전략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연준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테이퍼링이고요. 테이퍼링은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를 했지만 자산을 매입을 계속 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는 돈이 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끝나고 나서야 정책금리를 보통은 인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왜냐하면 여전히 자산을 규모해서 시중에 돈을 푸는데 금리를 인상해봤자 그거는 또 소용이 없으니까 둘이 상쇄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이 테이퍼링 텐트럼을 끝내버리던가 그 다음에 금리를 인상해야지 이게 서로 상반된 것들이 같이 가면은 오히려 공은 공대로 들이고 시장을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자산 매입이라는 거를 끝내고 나서야 정책금리 인상을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미 연준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심각하다 보니까 테이퍼링 텐트럼은 아니죠. 테이퍼링 자체를 좀 빨리 끝냈고요. 시계를 빨리 했고 그 다음에 정책금리 인상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요때가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15년도가 정책금리 인상하기 전에 여전히 자산 매입을 하고 있는데 요 5월 달쯤에 버냉키가 이제 국제시장에서 말을 해서 시장이 발작이 일어난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액션을 하지 않고 발언으로 이제 시장을 급격하게 혼란에 빠졌던 사건이 이제 13년 5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조금 더 이제 테이퍼링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질 때입니다. 21년 11월부터 자산 매입 속도를 원래 아까 국채하고 이제 MBS라는 게 미국에서는 대부분 주로 통용되는 채권이거든요. 이거를 기존에는 800억, 400억 달러 매입을 했었습니다. 매입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11월부터는 100억 달러씩 50억 달러씩 줄일 거야 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보다 되게 많이 헷갈리는 표현인데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는 명확하게 아실 거예요. 이거를 파악하는데도 저는 좀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축소를 하면 축소를 하는 거고 하는데 이게 명확한 의미로는 이렇게 원래는 800억, 400억 달러 하다가 이제 11월 들어서는 100억 달러 줄이고 50억 달러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00억, 350달러. 그 다음에 12월이 되면은 다시 여기서 100억을 줄이는 겁니다. 600억, 이제 300, 여기서 50달러 줄이니까 300억. 이런 식으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금씩 줄여 나가겠다. 이런 게 바로 테이퍼링이고요. 아까 계속 영문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칼날처럼 좁아지는 것처럼 이게 점점점 매입 규모를 줄여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22년 1월에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지는 겁니다. 금년 들어서 그 우크라이나 사태를
가 일어나기도 전에 이제 유가나 이런 쪽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오르고, 여기서 항상 노동시장 개선이라는 게 또 추가로 나오는데요. 이 노동시장 개선이라는 게 만약에 경기가 안 좋으면, 즉 실업률이 높아지고 경기가 안 좋으면 이걸 급격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확 줄여버리면 경기가 침체가 되니까요. 그런데 미국 시장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노동시장이 꽤 괜찮았거든요. 실업률은 거의 자연실업률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노동시장들이 괜찮으면 보통은 우리는 가던 길을 가겠다라는 게 이제 연준의 보통 판단 지표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연준이 이거 다 이 출구 전략은 모든 통화 정책의 수단들입니다. 이 통화 정책을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지표가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이제 노동시장 고용 지표, 두 가지를 많이 봤었었고요. 이거를 봤더니 인플레이션은 너무 심해지고 노동시장은 여전히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자산 매입 축소를 빨리 마무리하고 금리를 올려야 되겠어 라고 한 게 22년 1월인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100억 달러, 50억 달러씩 하던 거를 200억 달러, 100억 달러씩 난 더 줄일 거야 해서 기존에 있던 플랜보다 자산 매입이 더 짧게 줄어든 게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서 200억 달러, 100억 달러씩 감축이 돼서 언제 매입이 종료가 되냐면 3월에 종료가 됩니다. 3월이 종료가 됐고요. 그 다음이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게 돈을 푸는 게 끝나야지 금리를 올리는 게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를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3월에 자선 매입이 끝나자마자 거의 동시에 3월 그 FOMC 25일인가 항상 3월 말에 하거든요. 그때 금리를 25pp를 올렸고요.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니까 5월 달에 50bp, 6월 달에 심지어 75bp를 올렸습니다. 여기서의 bp는 다들 아시겠지만 1%를 100으로 환산을 해서 한 지표이기 때문에 0.75%를 올린 겁니다. 그리고서는 7월도 여전히 75bp를 올려서 4번에 걸쳐 정책금리를 225bp나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2.25%를 올렸기 때문에 예전에 0.25%고 단지 여기서 이제 조금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게 미국은 이제 그 금리 지표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밴드로 씁니다. 그러니까 0.25에서 제 기억에 0.5였던가, 그러니까 25pp 밴드를 쓰든지 50pp 밴드를 썼는지 제가 그건 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쨌든 상한선과 하한선을 두고서는 밴드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그 하한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한선을 해서 이 정책금리 하한선이 2.5%고요. 이런 75bp 인상 결정은 94년 회의에서 이용한 이후 처음인 그 대폭, 광폭인 그 금리 상승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쭉 여기 19년부터 10개월을 보면 이때 이제 코로나 위기 이럴 때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이렇게 쭉 유지하고 있었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때 그 정책금리가 그래도 1.75였는지 1.75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였었는데 코로나 위기를 터지니까 금리를 급격하게 이렇게 확 내려버린 겁니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내렸다가 쭉 가다가 이제는 출구 전략처럼 테이퍼링을 했고 이제 금리를 올릴 때가 돼서 단계적으로 올리는데 이게 이제 급격하게 이제 오르고 있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5월 달에서는 그 정책금리가 요 정도 이거는 평균치기 때문에 정책금리처럼 당연히 2.5 이런 식으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때 이렇게 전망이었다가 7월 이 FOMC 회의 FOMC 회의를 올리기 전에는 이렇게 다 정책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됐고요. 그런 다음에 정책금리 인상을 하면서 보유자산 축소는 같이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같은 방향이잖아요. 금리도 올리면서 내 보유자산의 축소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채권 자체를 잠시만요. 그러니까 그 연준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더 이상 이제 그러니까 그 채권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고 기한이 되면은 그냥 상환을 해버립니다. 재무부에 상환을 하니까 이게 시장에 돈을 풀릴 리는 없고요. 그러니까 미 연준이 이런
예전에는 그 자산을 매입을 하면서 그 BS를 확 올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산 매입도 하지 않고 이제 미 연준이 이제 가지고 있는 자산도 이제 그러니까 파는 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이제 계속 기한이 되면은 돈을 갚고 해가지고 재무부에 돈을 갚아서 이제 끝내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제 BS까지 관리하는 것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5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자산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이 와중에 제가 그냥 조금 여담처럼 아까 전에 그 포모하고 관련이 돼서 시장이 얼마나 이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지를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해서 이제 과거 사례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이거 아마 다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뉴턴, 우리가 말하는 그 선체 물리학자 뉴턴이 원래 그 조폐공사 사장이었었거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거기서 이제 뉴턴이 이제 그 주식을 투자를 해서 뭐 지금 돈의 가치로 제가 얼핏 듣기로는 30억인가를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은 이제 뉴턴이 이게 무슨 주식이냐면요. 그러니까 뉴턴의 이제 악몽이라고 해서 이제 많이 나오는 그래프인데 이제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는지는 조금 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을 드리면 이제 뉴턴 같은 이게 뭐냐면 남의 주식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으로 치면 뭐 그 가상화폐 같은 아니면 가상화폐는 아니더라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제 뭐 스페인이 아니고 뭐 영국에 있는 무슨 그 식민지에 투자를 하는 무슨 남의 주식이라는 곳에 이제 그 여기서 사우스시 스탁이라는 남의 주식이라는 곳에 이제 투자를 했는데 뉴턴이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샀다가 여기서 이제 팔아서 요만큼의 이제 이익을 실현을 했었었고요. 실현을 해서 이제 굉장히 해피한 순간이었는데 다른 여전히 안 판 친구들은 이제 점점 부자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뉴턴이 기다리다가 이쯤 들어갔습니다. 이쯤 들어갔는데 얘가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서 이제 급격하게 떨어져서 이제 뉴턴이 이때 이제 거의 최하점에 이제 돈을 팔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30억 정도 이제 손실을 본 상황인데요. 제가 이제 이 그래프를 가져오는 게 저도 이제 어쨌든 뭐 국제국에 있기도 하고 이제 경제 쪽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되게 많이 물어들 보시거든요. 앞으로 글로벌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아니면 주식을 사야 되냐, 지금이 저점이 맞아요? 지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보면 이게 어느 시점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그렇고 저희 은행분들이 대부분 리스크를 중점으로 보다 보니까 계속 리스크에 대해서 저희는 계속 보다 보니까 이 시점이 돼도 리스크만 보이고 이 시점이 돼도 리스크만 보이고 이 시점이 돼도 여전히 리스크가 많거든요. 저희가 보기에는. 근데 시장은 계속 좋아진단 말이에요. 요쯤 돼서야 이제는 리스크가 다 해소됐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꺾이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은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금융을 보는 쪽이지만 이제 주변에 그런 실물을 보시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해봐도 원래는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화랑인 초입 단계에서도 저희 은행에서 실물을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리스크가 계속 보이시는 겁니다. 뭐냐면 노령화 인구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 다음에 여전히 1인 1가구에서 주택 보유 비율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시화로 인해서 지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이 정도의 부동산 가격은 버블이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저희가 그 중간 단계에 있을 때도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비관적인 전망인 분들이 많으실 수밖에 없는 게 저희는 계속 리스크 쪽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멀쩡해 보이는데 거기에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는 뭔지라고 계속 볼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시장을 보는 데는 한계가 있고 또 자산을 증식하는 데에도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어쨌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가 미국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쪽에서 항상 많이 크게 보고 있는 게 중국 쪽입니다. 그리고 실은 중국 쪽은 제가 조금 많이 전문적으로 보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이제 중국은 많이 데이터들이 한계가 많고 이제
또 워낙 아직은 정부 주도 공산주의 사회다 보니까 데이터를 관리하는 측면이 많아서 이제 오픈되지 않은 정보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각조각 나 있는 정보들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는 게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계속 말씀드리면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평소 보지 못하는 중국 정보들을 아마 여기서는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거는 좀 제너럴하기는 한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실물이 좋기는 하지만 워낙 그 코로나에 대한 공포감이 심한 사회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봉쇄 정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정리했었었는데 그때 뭐 전면 봉쇄도 하고 부분 봉쇄도 하고 관리 통제라고 해가지고 일정 지역을 못 벗어나는 이런 것까지 하는데 이런 데가 뭐 상하이, 숭저우, 장저우 이런 데가 거의 베이징 뭐 이런 데가 거의 이제 공업 도시고 주요 상업 도시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제적 타격을 감수하고라도 의료 시스템 붕괴라던가 이제 그런 인민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국민들에 대한 정부의 신뢰도를 흔들리는 걸 더 걱정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진핑이 아직은 연임이 안 된 거죠. 확장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제 시진핑 연임을 앞두고 있어서 이런 제로 코로나 정책은 한동안 이제 유지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도나 우려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로 코로나 정책이 이제 지금은 많이 좀 잠잠해졌긴 했는데요. 이게 언제 또 발현될지 몰라서 시장에선 계속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 플러스 중국은 항상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부동산 부분의 문제가 항상 고질적으로 그걸 이제 회색 코뿔소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회색 코뿔소라는 것 자체가 이제 계속 잠재된 위험, 그러니까 여전히 그림자처럼 계속 잠재되어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이제 회색 코뿔소라고 얘기를 하고 중국의 대표적인 회색 코뿔소는 이 부동산 부분 쪽하고 부동산 부분의 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림자 금융, 섀도우 뱅킹이라고 해서 그 공적 금융권이 아닌 사적 그 제3의 금융권에서 돈을 끌어다가 여기저기 투자를 하는 거를 이제 그림자 금융이라고 하는데요. 그 두 가지가 항상 그 중국 경제의 이제 그런 대표적인 이제 잠재 리스크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고요. 저는 주로 이제 중국 부동산 부분 쪽을 보고 있어서 그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 쪽 부동산에 관련돼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제가 사례도 하나 가져왔는데 중국이 이제 헝다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부동산 제1 자산 규모 1인 헝다 부동산 개발 기업이라는 데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게 작년 9월의 일이었었고요. 우리나라하고는 약간 구조가 다른 게 중국은 공산주의다 보니까 땅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은 제가 좀 이따가도 설명드릴 건데 땅은 지방 정부가 이제 그 토지료를 받고서는 빌려주는 개념이고요. 그거를 그 대규모 부동산 개발 기업들이 그 땅을 빌려다가 그러니까 집을 지어서 그 집만 구조, 뭐 건물만 파는 구조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건물을 짓던 대규모 시행사인 헝다 부동산 개발 기업이 망해서 중국 시장이 굉장히 크게 출렁거린 게 작년 9월 달 일이고요. 그 9월 달 이후부터 제가 갑자기 작년에 재작년이네요. 벌써 그 헝다가 재작년부터 해서 이제 돼서 이제 부동산 시장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부동산 부분이 중국 경제에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GDP 전체 순수한 대비로는 이제 그 명목 GDP로 해서 건설업하고 부동산에 해당 비중이 한 14% 정도 되고 이제 그 고정자산 투자를 본다고 하면 부동산 개발 기업이 거의 이제 투자 부분에서는 25%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그 중국의 부동산,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 성장의 큰 축 중에 하나가 부동산 이제 성장이었었는데 그쪽이 많이 휘청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이거에 대한 우려가 많고 심지어 이제 미국에 있는 금융안정 보고서에서도 이제 헝다 사건이나 그 중국 부동산 부진에 대해서 우려가 되게 많았고요. 시간이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많아서 이거 자체가
이런 부동산 개발 기업들이 많이 망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방금 말씀드린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봉쇄가 되니까 당연히 소득이 감소하고 소비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원래 중국 분들은 제가 듣기로는 그 주택을 여러 채 갖는 거가 당연시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땅이 넓으니까 이쪽 집에 됐다가 저쪽 집에다도 묻기도 하고 그걸 렌트하기도 하고 이제 부동산으로 이제 그 가계 소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먼저 보여드리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 가계자산이 우리나라하고 거의 버금가도록 전체 자산 중에 부동산 자산이 78%나 되거든요. 78%나 되고 이런 중국의 주택 매매 가격이 이제 이렇게 안 좋아지면은 소비 심리도 같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부동산 부분이 지방정부 재정 수입하고도 연결이 되는 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를 빌려줘서 그 토지 사용권을 지방정부가 받아서 그걸 가지고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부분에 이런 토지 사용료 비중이 거의 46%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부분이 안 좋아지면 가게들도 소비가 이제 그걸 저거라 하죠. 악순환이라고 하죠. 그 악순환처럼 가게가 소비가 위축이 되니까 부동산이 안 좋아지고 부동산이 안 좋아지니까 소비가 더 위축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정부 쪽까지도 같이 안 좋아지고 그런 연계성이 굉장히 높은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은 부동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 데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주택 가격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17년에서는 거의 버블처럼 이렇게 되다가 전월 대비 상승률이 이제 22년 들어서 이제 마이너스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주택의 이게 이제 그 거래 규모인데 제가 거래량이라는 걸 빼먹었네요. 거래 규모인데 이 월벌 거래량이 요때까지만 21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다가 이제 20년 들어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떨어졌는데 여기서 제가 차마 내용을 이제 많이는 담지를 못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크게 작용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왜 중국 부동산이 이렇게 좋다가 안 좋아졌더라고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는데 이게 중국이 공동 부유라고 해서 중국 정부가 다 같이 잘 살아야지 이렇게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재산을 증식을 하는 건 나쁘다라고 이제 작년부터 이제 그걸 하기 시작하면서 작년이네요. 저 자꾸 헷갈리네. 헝다도 작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시작합니다. 그 부동산 규제를 뭐냐면 시행사, 방금 말한 그 중국 부동산 개발 기업 쪽이 그 돈을 빌려서 땅을 짓던 거를 이제 돈을 잘 못 빌리도록 이제 막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개인 대출자들이 돈이 나와야지 그 집을 살 텐데 우리나라처럼 그것도 이제 그 규제를 엄격하게 하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경기 침체가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 침체 경기 둔화 위축이 그 중국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시작돼 가지고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부동산 개발 기업들이 그렇게 부동산 붐을 타고 막 끌어들어온 자산을 가지고 이제 막 여기저기 사업 다각화, 우리가 말하는 그 문어발시 사업을 하면서 막 여기저기 많이 말아먹었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헝다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자동차까지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말아먹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중국 정부가 부채를 무조건 끌고 와서 기업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도 같이 규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부동산이 이제 안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디폴트 규모나 이런 디폴트율 이런 것들은 아마 보기 힘드신 자료들인데요. 이게 중국 부동산 기업 기준입니다. 중국 부동산 기업에서 이제 개발 기업들의 회사 디폴트가 여기 보시면은 21년도에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한 게 이제 헝다 사건 이후에 있으면서 나머지 중대형 부동산 개발 기업들이 같이 망해지기 시작하는 거, 디폴트 선언을 하기 시작하는 게 21년도고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부동산 개발 기업 규제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금년 들어서도 여전히 이때는 이제 그 중국 봉쇄까지 같이 겹쳐지고 이제 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까지 이제 다 하다 보니까 더 급격하게 오르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여전히 이제 부동산 개발 기업이 그 회색 코뿔소처럼 부동산 중국 그 경기의 둔화로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최근에 기사들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중국에서 이런 일까지 벌어졌다라는 사례를 제가 들고 왔는데요. 이게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소비자들이 이제 그 중국 그 주택 구매자들이 이제 돈을 많이 끌고 와서 주택을 가져오고 있는데 이 중국에서는 우리나라하고 약간 다르게 프리세일 방식이라고 해서요. 완공전 분양 판매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그냥 분양 판매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잔금이 분양이 그러니까 공사가 어느 정도 다 완공이 돼야지 잔금을 치르는 구조인데 이쪽에서는 거의 한 90%까지만 완공이 되더라도 돈을 지불을 하고 등기를 이전하는 구조다 보니까 이 90% 즉 나머지 10%는 우리가 말하는 인테리어 마감 뭐 이런 뭐 벽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해줘야 되는데 뭐 우리가 말하는 세면 도구 이런 뭐 수도 같은 거를 다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가 이제 부동산 개발 기업들이 부실화가 되니까 건설이 중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매자들이 돈을 다 지불을 했는데 그 뭐죠? 더 이상 공사가 지연이 돼서 집을 못 들어가는 사태까지 왔고요. 아마 지금 나중에 가셔서 기사를 찾아보면은 이제 진짜 집 같은 데가 그냥 세면으로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그 뭐죠? 뭐 욕조나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막 들어가서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만들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니까 중국 이제 그 주택 구매자들이 모기지는 은행에서 당연히 받는 거죠. 은행에서 받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정부한테 대책을 촉구하라는 항의의 의미로 중국 은행들한테 돈을 못 갚겠다고 시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공산주의 사회라서 이런 시위를 안 하는 사회인데도요. 지금 이런 부동산 개발 기업들의 부실화가 심화되다 보니까 그 중국 금융 당국한테 즉 정부가 대책을 세워라라고 시위를 하기 위해서 은행들한테 우린 상환을 거부하겠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어책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것 때문에 중국 전역에서 모기지 상환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게 그러니까 주택 가격의 상승폭을 자산 가격의 상승을 감안을 하고 들어갔는데 중국 부동산이 이제 부실화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미완공된 것뿐만 아니라 완공된 주택자들도 이제 불만이 커지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시위로 들어가면서 실은 여기에 대한 제가 안 적었네요. 그러니까 보통은 대규모 이렇게 사람이 모이는 시위는 공산주의에서 거의 금기시 되는 건데 얼마 전에는 그러니까 7월 초에는 이제 그 금융당국 앞에서 이제 그 헝다라는 개발 기업이 하던 그 공사 현장에 그 주택 소유자들이 1000여 명이 몰려가서 시위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때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이거의 이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개발 기업의 부실화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동산 개발이 안 좋아지니까 원자재를 공급한 업자들도 은행 대출 상환을 거부하는 사태까지도 같이 벌어져서 부동산 문제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중국 경제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고 최근에 이게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년 말부터 계속 부각이 되고 올해도 여전히 심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0여 명이 이제 이례적으로 시위까지 개최를 한다는 거. 이거 우리나라로 지금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렇게 됐었고요. 이런 중국 경기 둔화가 기본적으로 아시아 신흥국에서 실물 부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 개발 기업들이 안 좋아지면 이런 아까 계속 채권 스프레드 나오죠. 이런 국채하고 이런 부동산 개발 기업들의 이런 스프레드가 이렇게 쭉 이게 다 부동산 개발 기업들이 안 좋아질 때마다 이렇게 스프레드가 확 오르거든요. 이렇게 오르면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부실도 그러니까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경계감도 커지기 때문에 보통 부동산 부분이 안 좋아지면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신흥국에 대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된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건 간단하게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거는 당연히 다 잘들 아시는 것처럼
그 러시아 쪽이 워낙 천연가스 수출국이고 이제 그 곡창지대다 보니까 이거하고 관련해서 이제 그런 신흥국의 경제 성장이나 인플레이션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일례로 밀 수출에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이거 예시로 든 겁니다. 이 정도 비중을 차지를 하니까 당연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안 좋아지만 밀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밀이나 옥수수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천연가스에서 이제 요소나 암모니아도 실은 천연가스에서 추출한다고 합니다. 이런 비료 가격까지 같이 급등을 하면서 이제 곡물 가격 상승률을 가세하면서 최근에 이제 글로벌 인플레이션 요인이 가세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제가 뭐 한 3, 4월에 했던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요 정도의 변동폭이었던 게 요때 한 달 사이에 변동폭이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브렌지움, 알루미늄 이제에서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글로벌 이제 원자재 가격, 그러니까 원자재 시장, 곡물 시장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국별 이제 러시아 교역이 큰 나라들 이제 동유럽 국가들이거든요. 이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이제 경기 침체 우려도 같이 커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나라들뿐만이 아니라 이런 밀 수입 비중이 큰 터키나 이집트 이런 데 요즘에 기사 많이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일어나고 나서 이제 그 국내 생산 그러니까 식량 가격 폭등 에 따른 거로 인해서 그리고 뭐 그다음에 그 코로나로 인한 관광 수입 이제 적자가 이제 관광 수입이 이제 거의 제로에 가까우니까 그런 게 누적되면서 3월에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신청해서 지금 협상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크게 글로벌 요즘에 최근에 금융시장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게 어떤 경로로 해서 되는지 이제 예시적으로 3가지 말씀드렸고요.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서 요까지 제가 해왔군요. 여기서 뭐냐면 이런 장기화가 기본적으로 성장하고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제 지리적으로 되는 곳에서 유럽 지역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이제 이런 그 OECD 같은 데서도 보고서가 크게 하나 나왔었는데요. 이런 사태가 장기되면은 유럽 지역 성장률이 이만큼 하락하고 상승률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전 세계 물가에 이만큼 부정적 효과가 파급된다라는 실증적인 결과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보고 실질적으로 이게 장기화되고 있으니까 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해왔네요. 여기서 뭐냐면 브라질, 칠레나 이런 데는 오히려 그 원자재나 곡물 가격 같은 데가 상승이 돼서 이쪽은 좀 반사 이익을 받고 있고 사우디 같은 데도 이제 그 원유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이제 반사 이익 받고 있고요.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 사태에 대해서는 약간 좀 반대적으로 차별적으로 이제 영향이 나타나는 거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시사점은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이걸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뭐냐면 이런 글로벌 통화정책 긴축 강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화에 대한 자금 조달 여건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신흥국한테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금융시장 여건이 안 좋아서 안 좋게 되고 중국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에는 실물적으로 연계성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제 신흥국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이제 글로벌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이제 3가지 리스크 요인이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 한국은행에서는 이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고 저도 이쪽을 중심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